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본거지인 천정궁을 포함한 10여 곳에 대해 1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은 물론 늑장 이첩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넘겨받은 경찰 전담수사팀은 수사 착수 닷새 만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여야 정치인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포함해 10여 곳에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때문에 오신 거죠? 혹시 소환수사 계획 있으신가요? 수사팀에서 나오신 거 맞나요? 경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대한석탄공사 관사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의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교 시설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담팀은 통일교 서울본부에 더해 통일교의 본산, 성지로 불리는 이곳 경기도 가평 천정궁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편파 늑장 수사라며 직무유기로 고발한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는데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통일교 의혹으로 경찰 강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삼선 의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법 금품 수수는 절대 없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의원은 어제 경찰 압수수색이 끝난 뒤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 정치인들이 난 절대 받은 적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018년 9월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 당일 고향에서 벌초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배치되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7년 전 일이라 기억을 더듬고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로 한학자 총재 금고 속 280억 원대 돈 뭉치가 로비에 쓰인 건 아닌지 조사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닷새 만에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서며 통일교 내 자금 흐름을 정조준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교단 성지인 천정궁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서로 교단 회계장부는 물론 한 총재의 개인 금고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김건희 특검팀은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금고에서 관봉권 묶음과 달러와 엔화 등 2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교단 예산이 아니라 한 총재가 별도로 관리하고 써온 돈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돈다발 사진을 찍고 관리인도 조사했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압수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수사 진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고 이 돈이 로비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최근 재판에선 돈을 주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로비의 실체를 가려낼 핵심 물증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받았다고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금품이 오갔다고 지목된 시점으로부터 많게는 7년 가까이 지난 데다 공소시효 만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낸 뒤 한 총재와 통일교 금고지기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180일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조은석 특검은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이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38명 메머드급으로 구성된 내란 특검은 접수된 249건 가운데 모두 215건, 약 85%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특검은 군에서 기소한 3명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계엄의 목적을 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임명 이후 한 차례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던 조은석 특별검사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올랐습니다.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선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했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특검은 계엄에 얽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31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계엄을 인지한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를 예로 들며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위증죄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본 겁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해 총선 이후 국회에 잇따른 탄핵과 독단적 입법,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하지만 특검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봤습니다.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다가 2023년 10월 이후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충리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당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총살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며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인식이 이듬해 군 인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 거로 봤습니다.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해 반대 세력을 없애고 권력을 독점하려 시도했던 겁니다. 특검은 특히 계엄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점을 장기 집권에 대한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계엄 설계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도 헌법 개정, 선거구 조정 등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이제 판단은 법원에 달렸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 군사령관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이들에게 주지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안가와 대통령 관저 등에서의 만찬을 통해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당시 사령관들을 접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던 정치적 상황을 이들이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했다며 이들에게 군이 나서야 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은 내란 특검 수사가 끝나자마자 자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령관들 외에 기소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애초 국방부는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진행해온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계엄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 존중 TF가 가동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의 엄정한 징계를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군 검찰과 군사경찰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군인들을 추가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띄운 겁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국방부는 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특검보다 엄중한 잣대로 당시 군인들의 행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감사와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에 연루된 부대부터 계엄 당시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국방부, 합참, 육군, 방첩 장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선관위 직원 체포 모의에 가담한 정보사령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라를 실은 풍선을 대북심리전단에서 북쪽으로 보냈다. 그건 전혀 모르던 일이잖아요. 국방부는 최근 계엄 가담자 징계 여부를 심의할 헌법 존중 TF에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27명 규모 조사 분석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 내 계엄 조사 수사 인력만 119명에 달하게 됐는데 당분간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미가 오늘 오전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 협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안에서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며 결국 통일부가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두 나라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하나로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회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미 간의 정례적인 정책 공조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동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외교부의 차관급인 외교전략본부장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수석 대표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통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의 대북 정책 협의 주체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부 부처 안에서 이를 두고 막판까지 협의가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통일부는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교부가 한미 관계에서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대북 관계 관련해서는 통일부도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도 전문성이 없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의가 지난 2018년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과 같이 족쇄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미 간 정식 협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지만 벌써 잡음이 나오면서 우려도 함께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첫 번째 보고서에서도 강제 동원의 역사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일본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첫 번째 이행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7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권고받았던 8개 사항의 이행 결과를 정리해 담고 있습니다. 8개 권고 사항에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 그러니까 에도시대 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시물을 설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반영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 어디에도 이를 명시한 대목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朝鮮半島出身者を含む労働者たちが当時鉱山でどのような環境で働いていたか、生活をしていたかをこういった展示資料の中から事実を知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 핵심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외면한 전시물은 공개 당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이 약속했던 한일 공동 추도식도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완강한 태도로 2년째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유네스코 보고서가 공개되자 외교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스캠 등 동남아시아 초국가 범죄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시 순릿 라오스 국가주석 내외를 맞이합니다. 라오스 주석의 공식 방한은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제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합니다. มือหอบด่านขึ้นโคหัวมือลาวเกาหลีลาวเป็นโคหัวมือหอบด่านเรียกว่า comprehensive partnership. 양국 정부는 또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대대적 단속 이후 현지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흩어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에 따른 대응입니다.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한 라오스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오스 측은 한국의 무상 원조 사업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 통룬 주석을 위해 백제 금동 대향로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정상 외교를 통해 한 아세안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한 지난해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근로자가 3만 8천 명으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의 10.15 대책 영향으로 11월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0.77%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4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에서 테슬라와 AMD 등 주요 빅테크 수장들과 만나 협력을 논의한 뒤 귀국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이륜차 보험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를 최대 30% 낮추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라호텔은 오늘부터 딸기 빙수를 지난해보다 4% 인상된 가격인 10만 2천 원에 판매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에 정액권인 모두의 카드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당국은 외환 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 스와프를 통한 해외 자산 환헤지는 해외 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외환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국발 인공지능 거품론이 되살아나면서 코스피는 어제 장중 2% 넘게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2% 넘게 급락하며 4,1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한때 4,05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지만 4,100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1.84% 내린 4,09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500억 원, 4,700억 원 넘는 주식을 던졌고 개인은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가까스로 떠받쳤습니다. 코스닥은 1%대 하락 출발했지만 장 막판 오름세로 돌아서 938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에서 인공지능 거품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 증시도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수익성 악화 우려와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의 투자 지연 우려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수혜를 받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3% 안팎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가 당분간 방향성을 잃고 출렁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상승을 하기보다는 그날 이슈에 따라서 뚝나가져 보이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원달러 환율은 2.7원 내린 1,47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장중 1,470원 후반까지 올랐지만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의 대량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월 엔비디아와 HBM4 공급 물량 협의를 마치고 현재 상당수를 양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이 2만에서 3만 장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 중인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루빈의 테스트를 위한 샘플로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 여인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재련소를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며 반겼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핵심 광물 계약을 체결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연간 54만 톤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 광물 재련소와 가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아연과 함께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운구차에 옮겨집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사망자 4명 가운데 2명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설계부터 사고 직전 시공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용접 불량이나 콘크리트 물량에 대한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사에 사용된 특허 기술이 시공에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허공법 자체가 과연 안전했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또는 작업성이라든지 시공성이나 이건 이제 확보가 됐겠지만 과연 안전한 것이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공을 서두르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준공을 내년 4월로 조정했고 도서관 개관은 민선 9기에나 가능하다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승계하면서 그대로 3개월을 저희들이 공사기간 연장한 것입니다. 계약법상 계약을 할 때 중단된 만큼 그대로 연장한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로 2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소방청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하 7층, 지상 66층 규모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곳도 있고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이 기능은 지금 전혀 못하거든요. 전기시설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연성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화재 발생 때 대피 공간인 피난 안전구역에 잠금 장치가 달려 있고 연기가 차단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피난과 관련된 동선에는 시간 장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홍콩 화재를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고층 건축물은 불이 나면 구조와 진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간 지연 및 소방대원의 체력적 부담의 어려움이 큽니다. 사전 점검과 예방이 필수라는 게 소방청 설명인데 전문가들은 대피체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20분 용량의 비산정원은 공급 시간을 연료량을 좀 증가시켜서 40분, 1시간 정도로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고층 건축물은 모두 6,503개 동.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140개 동.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은 6,300여 개 동입니다. 최근 5년간 이들 건물에서 화재가 1000여 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6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가 잇따르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홍콩 화재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연성 외장재입니다. 관련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고층 건축물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곳은 101개 동에 달합니다. 훈련과 교육, 점검을 강도 높게 해서 제2의 홍콩 초고층 아파트 화재가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소방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고층 건축물을 모두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인 동덕여자대학교가 설명회를 열고 남녀공학 전환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오는 2029학년도부터 학부와 대학원 모든 전공에 대해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부합하도록 교명을 동덕대학교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 대학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상 2.5도로 출발하며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8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 중부를 중심으로 온 약한 비나 눈이 시작돼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밤까지 중부와 경북 북동 내륙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 1cm,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중서부지방은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아직은 대기질이 양호한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차츰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고 저녁에는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지방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는 영하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0도, 광주와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자들은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보고서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향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내란 특검은 이른바 안가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의혹 수사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법무부, 행안부 장관과 법제처장, 민정수석까지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이른바 안가 모임 참석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하지만 특검이 CCTV를 분석하고 참석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박성재, 이상민 전 장관이 문서를 준비해 계엄 대응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같은 날 있었던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모임이 당일 소집됐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참석한 사실까지 특검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계엄 이후에 대응을 논의했다고 해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위증 관련 혐의만 적용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심 전 총장과 실무자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당시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 논란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주요 의혹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특검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도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된 사실도 담겼습니다.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간 등 주요 군 지부의 공간이 이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와대 이전 계획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 바로 옆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사저에서 나온 뒤로는 군 수뇌부 공간이 있는 한남동 공관촌에서 출퇴근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동화됐다고 봤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장소가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비상계엄 선포를 나비 효과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만찬을 포함해 관저와 국방장관 공관, 삼청동 안가에서 수차례 군 장성들을 만나 비상대권을 언급한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특히 군 출신인 김용현 전 장관이 초대 경호처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가까운 거리에서 보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소통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군과 밀착해 장기 집권을 노렸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심야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넘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려고 간부 회의를 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6분쯤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른 사법부의 향후 대응이 발표될 거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쯤, 천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이들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단 겁니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긴 했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거부한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사법부가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발당했는데 특검은 지 부장판사가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의도적으로 구속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포렌식 수사 인력이 출동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의 비상계엄 선포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명태균 사건 등에서 김 씨의 개입이 나오긴 하지만 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계엄 선포 이후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말하는 등 계엄 선포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씨가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시켰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가방 교환을 시킬 때는 엄마가 준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조사 때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심부름이었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김건희 씨 재판에서 김 씨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밝힌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한 샤넬 가방을 직접 교환한 인물인데 김 씨가 지난 2022년 가방 교환 심부름을 시킬 당시엔 가방을 엄마가 준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건진법사 심부름이라고 해달라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정작 검찰 조사에 가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받거나 교환한 적이 없다는 다른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엔 김건희 씨도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유서에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발부하는 동시에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23일 재판에서 김 씨 증인 신문까지 진행한 뒤 회후 변론과 구형 등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초기 기소 사건들이 1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은 오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한 뒤 여러 뇌물공여 사건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전 장관 등이 수년 전부터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데도 특검이 신속하게 사건을 인첩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통일교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한일 해저터널 관련 토론회 당시 사진입니다. 한일 터널의 동북아시아 파급 효과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임종성 전 의원이 등장합니다. 앞서 2016년에는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플래카드에는 통일교 관련 단체들과 임 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역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서적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이 같은 행적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뒤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수년 동안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일 해저터널을 지지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는 겁니다. 임 전 의원과 전 장관, 김규환 전 의원 등 통일교 로비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데도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석 달이 넘도록 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특검이 지난 7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현금 280억 원을 발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늑장 이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게 로비 의혹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편파 수사로 직무를 유기했다며 민중기 특검팀을 고발하면서 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특검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 관련 추가 강제 수사는 물론 민중기 특검도 직접 조사할지 관심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통일교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민주당 삼선 현역 전재수 전 장관은 거듭 불법적 금품 수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에도 발끈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역시 압수수색을 당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반박 회견을 열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020년 3월쯤 촬영된 사진입니다. 민주당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은 전재수 의원의 손에 들린 책,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자서전입니다.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교 측과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지역구 주민들이 선거 사무실에 찾아와 응원한다며 책 한 권 들고 사진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며 단연코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행사 참석 날짜로 특정된 2018년 5월엔 지역구 성당에서 미사를 받고 그해 9월엔 고향 의령에서 벌초했다며 당일 SNS 게시물로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경찰은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해 4시간 가까이 PC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경찰 국수본의 압수수색을 잘 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기습 발표한 지난 11일 귀국 당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방어전에 돌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이 전 차관은 최근 사면돼 업무에 복귀했고 전 의원의 압수수색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반박 회견을 열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선물도 밥도 한 그릇, 음료수도 한 잔 먹은 적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통일교 의혹 초반부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진 한 장, 언론 보도 한 줄에도 여론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조차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자 민주당은 이제 막 전반전이 끝난 거라며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마침표를 찍은 날 민주당은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외환죄는 손도 못 댔고 노상원 수첩의 실체와 공모자 역할도 베일에 쌓여 있다면서 지난 180일은 중간 보고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회방을 놓은 탓에 주요 내란 가담자들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며 2차 종합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또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에 한정될 뿐 통일교 특검은 언감생심 물타기용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어떻게 등치해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결국 제대로 된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수사를 끝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불과합니다. 특검이 편파 관심법 수사 외엔 보여준 게 없는데도 민주당이 기어이 2차 특검을 추진한다면서 법여권의 통일교 로비 의혹을 덮고 이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발의를 목표로 통일교 특검안 초안을 마련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단일 법안을 내도록 논의하겠다고 화답해 두 당의 연대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야권 주도로 통일교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해도 거대 의석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실제 출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2차 종합특검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론 향배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입장을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지도부 사이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지지율 정체를 꼬집으며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에 지도부 흔들기라는 반박이 이어지며 당내 균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국회 앞 천막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여권의 쟁점 법안 강행에 맞서 대여투쟁 단일 대우를 강조한 건데 파열음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지지율 정체를 거론하며 외연 확장으로의 노선 변경을 대표 면전에서 공개 요구한 겁니다. 당원 투표 반영률을 높이는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 논의도 겨냥했습니다.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 뼈아픕니다.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 예정에 없던 추가 발언을 자청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면접형 조사로 응답을 꺼리는 샤이 보터가 발생한다며 보수층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문제와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권발 악재를 두고 왜 당내를 공격하느냐고도 맞섰습니다. 면접자 설문 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합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공격을 집중하지 않고 당내를... 당직 인선에서도 계엄의 강을 둘러싼 내홍 긴장감이 감도는 모양새입니다. 친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장 신임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 엄정 조사를 촉구하는 등 대표적 한동훈 저격수로도 꼽혀왔습니다. 당직자로서 지도부와 당원 뜻을 지키는 일에 물불 가리지 않겠다는 장 부원장 출사표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이 만세를 부를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지도부 거치 압박보단 현 체제에서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기류가 더 우세합니다. 당내 접촉면을 넓히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장 대표가 얼마나 빨리 또 어느 정도나 요구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낼지가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강경 진압한 것으로 알려진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공수 훈자의 경우 심의 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자동 결정되는데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한 번 더 심의하고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두고 지역민에 대한 희망 고문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에선 이를 두고 동상이몽식 해석이 나오면서 사업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세종에서 열린 새만금 개발청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 매립 현황 등 새만금 사업의 현 주소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35년간 15조 원을 썼고 앞으로 최소 8조 원이 더 들어갈 상황. 부지 매립 완료율이 여태 40% 남짓이라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재정으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거나 이것도 일종 희망 고문 아닙니까? 대통령의 희망 고문 발언 이후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큰 틀에서 해야 할 일을 제때 못했다는 개발론과 해선 안 될 일을 억지로 해왔다는 환경론이 다시금 맞붙은 모양새입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갯벌과 해양 생태계 보존이 전북의 지속 가능한 길이라며 개발 위주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반 시설 없이 민간 투자도 없다며 정부가 속도만 내준다면 10년 안에 성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새만금 개발청은 올해 말로 예정된 새 기본계획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업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매듭 지을지 구체적인 밑그림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본계획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짜고 국조실 또 국토부 등과 협의를 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권마다 되풀이된 또 한 번의 정책 뒤집기로 끝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시죠. 228곳에 달하는 전체 공공기관들로부터 생중계 업무 보고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2주차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권익위원회 등의 주요 현황과 주요 정책 등을 점검합니다. 한미 두 나라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 협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회의에서는 대북 정책 전반에 걸쳐 한미 간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한 협의 주체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가 돼야 한다며 협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구조적 결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YTN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미국 본사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쿠팡이 이런 곳에 본사를 둔 이유는 법인세 면제 혜택도 있지만 델라웨어 법원의 친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델라웨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INC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쿠팡 로고나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기업의 법적 주소지일 뿐 실제 경영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Coupang has a real operational office or not. That's the reason why it came. Okay, yeah. I mean, their headquarters ain't here. A lot of people lie and say their headquarters is here. 특히 이곳은 쿠팡 INC 외에도 28만 개 기업의 법적 주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를 본사 주소지로 둔 이유는 기업 운영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회사법이 간단해 하루 만에 회사를 세울 수 있고 한국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 3% 이내 제한 없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법 행위가 아닌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않아 델라웨어 법원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델라웨어 법원 자체가 corporate friendly, 굉장히 친기업적인 그 법원입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법원에는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좀 문턱이 다른 이제 이에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대리인 측에선 델라웨어 법원 대신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본사, 쿠팡 잉크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 클래스 액션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주소지만 델라웨어에 두고 다른 주에서 돈을 벌어도 8.7%의 주정부 법인세가 면제되는 점도 쿠팡 본사가 델라웨어에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곳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는 2,600명을 넘어섰는데 법률 대리인 측은 2주 안에 뉴욕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델라웨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아보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배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AI에게 각각 수능 문제를 풀게 했더니 격차가 뚜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미나이가 92점을 받은 반면 국내 AI는 평균 20점대에 머물렀는데요. 이 내용 중앙일보가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서강대 연구팀은 한국 수능 수학 문제와 일본, 인도의 입시 수학 논술 문제를 섞어서 AI에게 풀게 했습니다. 해외 AI들은 전부 70% 이상 정답률을 기록했는데 국내 AI들은 정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고요. 2점을 받은 모델도 있었습니다. 국내 AI 업계에선 모델의 용도 차이에 따른 결과란 입장입니다. 주로 산업용 AI 개발이 목적이라서 수학 문제엔 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에 쓰인 국내 모델 5개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AI입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려면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배경은 과기부 장관도 이 부분을 인정했고요. 분야별 특화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글로벌 톱10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 목표가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공대나 자연대 대신 의대에 가는 과학과 영재학교 학생이 여전히 많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수도권의 빅5 의대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 4명 중 1명이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의대 신입생 중 과고와 영재학교 출신 비율이 약 5%입니다. 같은 대학들의 공대, 자연대 신입생보다 2배 넘게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의대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이 의학학 계열에 진학하면 교육비나 장학금을 토해내야 하고요. 생기부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마저도 재학생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수생과 N수생은 페널티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교육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볼 기사는 청년 7명 중에 1명이 첫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업문이 워낙 좁으니까 일단 들어가고 보자의 후유증인 건데요. 동아일보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임금과 직종, 근무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일한다는 응답자는 단 8%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3가지 모두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2020년 11.4%에서 지난해 14.9%까지 늘었습니다.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도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청년들 첫 일자리의 약 70%가 월급 평균 200만 원 미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계약직이나 시간제 등을 안 가리고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청년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비중은 올해 37.5%로 5년 사이에 4.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기업들도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신입 정규직 채용을 좀처럼 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2030 세대가 160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청년 기준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각종 일자리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규모에 비해서 지원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일본이 54년 만에 판다 제로 상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배경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 있습니다. 도쿄 우에노 동물원엔 도쿄에서 태어난 판다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내년 2월인 반환 기한을 앞두고 중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요. 결국 두 마리 모두 한 달 일찍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판다를 외교 카드로 쓰고 있죠. 당장 지난해 미국에 판다를 보낸 것도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다는 중일 국교가 정상화된 1972년 일본에 처음 들어온 이후로 양국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죠. 중국이 일본의 다른 판다를 대여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12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일 년 전 방송가는 물론 요식업계까지 돌풍을 일으켰던 요리 경쟁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두 번째 시즌이 오늘부터 공개됩니다. 첫 시즌 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는데 백종원 씨를 향한 여론이 지난해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에서 또 한 번 흥행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머릿속에 흑백요리사밖에 없었어요, 거의. 기다렸던 대회인 만큼 준비한 거 다 쏟아낼 테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눈에 띄는 건 역시 참가자들의 화려한 면면입니다. 국내에 손꼽히는 유명 미슐랭 셰프들은 물론 국내 중식업계의 살아있는 거장과 사찰 음식 명장도 백수저로 나선다는 소식에 공개 전부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첫 시즌에서 다양한 밈을 남겼던 백수저 2명도 다시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나야 재도전. 나아가 흑수저 중에서도 지난 시즌이라면 백수저로 나왔을 법한 셰프들이 등장하면서 더 강력한 대결을 펼친다고 제작진은 예고했습니다. 저분이 여기에 흑수저로 나오셨다고? 첫 시즌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은 눈을 가린 심사와 무한 요리지옥 미션은 그대로 이어받되 부정적 반응을 샀던 팀 내 방출 규칙은 없애면서 한층 시청자 친화적으로 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찍이 예약 애플리케이션에 흑백요리사2 출연진 식당들이 별도로 안내되면서 요식업계도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 첫 시즌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된 백종원 심사위원을 둘러싼 여론은 변수입니다. 사실상 흑백요리사2가 백씨의 본격적인 방송 복귀작이 된 상황에 앞서 넷플릭스는 시청자에게 선택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8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차츰 비나 눈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보온용품 대신 중부지방에선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중부 곳곳에 비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밤까지 중부와 경북 북동 내륙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 1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 5.2도, 광주 2.2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8도, 대전 12도, 광주와 부산 1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도에서, 모레는 영남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은 공기가 탁한 곳도 있습니다. 차츰 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충청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